제1장 화학 및 생물학 전쟁, 전쟁 기술의 어두운 면. 전쟁의 역사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화학 및 생물학 전쟁, 월헐수는 전쟁 기술이 가져온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전쟁의 비인간성과 파괴력을 극대화시킨 수단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화학 및 생물학 전쟁의 정의와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러한 무기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무기란 무엇인가? 화는 사람, 동물, 식물에 피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기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적을 무력화하거나 살상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공기, 물, 토양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1. 신경가스와 독가스. 대표적인 화학 무기로는 신경가스, 셔와 독가스가 있습니다. 신경가스는 인체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근육을 마비시키고 호흡을 멈추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신경가스는 사린과 VX입니다. 독가스는 유독한 화학 물질을 사용해 기도나 피부를 자극하거나 장기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힙니다. 염소가스, 머스터드가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 역사 속 화학 무기의 사용. 화학 무기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대규모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1915년 독일군은 이플르 전투투에서 염소가스를 사용하여 연합군을 공격했고, 이는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서의 화학 무기의 파괴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전투의 양상은 비인간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생물학 무기란 무엇인가? 생물학 무기. 살아있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이나 독소를 사용해 인간, 동물, 식물을 감염시키거나 죽이는 무기입니다. 생물학 무기는 보이지 않게 확산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무기로 간주됩니다. 1. 병원체와 독소 생물학 무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병원체로는 탄저균, 페스트균, 플레이그, 천연두, 스몰폭스,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병원체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희생자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와 같은 독소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생물학 무기의 역사적 사례. 생물학 무기는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적국의 우물이나 식량에 질병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근대에 들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위험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731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서 생체 실험과 생물학 무기 개발을 수행하며 생물학 무기가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잔혹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파괴력.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파괴력이 단순히 군사적 목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는 민간인, 자연환경,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무기로 간주됩니다. 1. 장기적 환경 피해. 화학 무기는 공기와 토양, 물을 오염시켜 환경에 장기적인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 어사는 베트남의 숲과 농경지를 파괴했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그 유해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2. 민간인 피해와 전쟁 범죄.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은 종종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독가스는 군인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무기의 무차별적인 사용은 국제적으로 전쟁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비인도적 특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금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제 중 하나는 1925년에 체결된 제네바 의정서로
이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이후 1972년 생물학무 컨벤션 BWC도과 1993년 화학 무기 금지 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이 추가로 체결되어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국제 협약의 한계. 국제 협약에도 불구하고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나 테러 조직은 여전히 이러한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거나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전쟁의 비인도적 무기, 화학 및 생물학 무기.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전쟁의 비극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그 비인도적 성격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전쟁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어두운 측면을 잘 보여주며 이러한 무기가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전쟁에서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위협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고 테러 조직이나 비국가 단체들이 이러한 무기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탐구할 예정입니다. 제2제 전쟁에서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위협, 테러와 비국가 단체의 활용.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현대 전쟁에서도 여전히 치명적인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비국가 단체나 테러 조직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무기는 저비용으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고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가 쉽게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 전쟁에서 화학 및 생물학 무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적 위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러 조직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사용 가능성. 테러 조직은 대규모 군사 장비나 병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선호합니다. 특히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테러리스트들이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데 접한 무기로 간주되며 그 피해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화학 무기의 테러 사용 사례. 화학 무기는 과거 테러 공격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 공격입니다. 일본의 종교단체인 옴진리교 스타는 도쿄 지하철에서 신경가스 살인을 살포해 12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도시에서 화학 무기의 사용이 얼마나 큰 공포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살인 같은 신경가스는 작은 양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밀집된 지역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부와 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2. 생물학 무기의 잠재적 위험. 생물학 무기는 화학 무기보다 더 은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들은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생물학 무기는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의 인구에게 질병을 퍼뜨리고 지역사회와 정부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 무기의 대표적인 예로 2001년 미국에서 탄저균이 우편을 통해 퍼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테러리스트들이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공공 안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생물학 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비국가 단체와 화학 생물학 무기 개발 비국가 단체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과 생물학적 병원체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무기 제조 방법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의 비확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 인터넷과 정보 확산. 인터넷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되어 왔습니다.
일부 테러 조직과 비국가 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기 제작 방법을 학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다크웹 사이트에선 생물학적 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거래하거나 무기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 단위에서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국가 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2. 정부 지원이 없는 단체들의 무기화. 비국가 단체들이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이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도 작은 실험실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적 지원 없이도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독가스를 제조하거나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병원체를 배양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무기의 확산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례: 시리아 내전에서의 화학 무기 사용. 시리아 내전 중 화학 무기 사용이 빈번하게 보고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비국가 단체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정부나 국제적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화학 무기를 확보하고 사용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계. 국제사회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비국가 단체들의 무기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화학 무기 금지 협약 5과 생물학 무기 협약 스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비국가 단체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1. 비국가 단체를 규제하는 어려움. 국가 간 전쟁에서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사용은 국제 협약에 의해 규제되지만 비국가 단체는 그러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감시를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무기 개발과 사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무기가 더 쉽게 개발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국제 공조의 필요성. 비국가 단체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각국의 정보기관, 보안기관, 국제 조직들은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러한 공조가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결론: 현대사회에서의 새로운 위협,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국가 간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비국가 단체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저비용으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비국가 단체와 테러리스트들의 확산을 완전히 막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며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3장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도전과 전략.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의 특성상 완전한 비확산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역할과 한계. 화학무기 금지 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STCW은 1993년에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화학 무기의 비확산을 목표로 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합의 중 하나이며 현재 190개국 이상이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1.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주요 내용. CWC는 모든 서명국이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미 보유한 화학무기를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화학무기 금지기구 Organization of Chem Weapons 설립해
국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OPCW는 화학무기 시설을 검증하고 각국의 화학무기 폐기 과정을 감독하며 이를 통해 화학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OPCW는 또한 화학무기 사용이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여 책임을 규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2. 협약의 한계와 도전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CWC는 몇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가가 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나 비국가 단체는 여전히 비밀리에 화학 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 무기의 사용이 보고되었지만 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둘째, 협약의 범위가 정부 차원의 무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국가 단체나 테러리스트 조직의 화학 무기 개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무정부 상태나 내전 중인 지역에서 화학 무기의 확산 위험을 막기 어렵게 만듭니다.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의 역할과 문제점.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 BWMC는 1972년에 제정된 국제 협약으로 생물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는 최초의 다자간 협약입니다. BWC는 생물학 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병원체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의 주요 내용. BWC는 모든 서명국이 생물학 무기를 연구, 개발, 보유하지 않도록 규제하며 생물학적 연구는 반드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협약은 생물학 무기의 치명적 위험을 고려해 전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생물학 무기의 위험성은 그 사용이 통제하기 어렵고 무증상 감염이 가능해 대규모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BWC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생물학 연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물학 무기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생물학 무기 비확산의 어려움. BWC의 한계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과 유사하게 검증 메커니즘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물학 무기는 소규모 실험실에서도 개발될 수 있어 국가가 아닌 비국가 단체의 개발을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을 배양하는 기술이 점점 더 상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 연구는 의료,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무기 개발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검증 체계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물학 연구의 민감한 특성상 모든 국가가 연구 시설을 공개하기 꺼리는 경우도 많아 국제 협약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협약에 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검증,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정보 공유와 글로벌 감시 체계.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국의 정보기관과 보안기관이 협력해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개발, 유통, 사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함으로써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탄저균 공격에 대한 국제협력.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우편 테러 사건 이후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생물학 무기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생물학 무기 사용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각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비국가 단체의 무기 개발 감시. 비국가 단체나 테러 조직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개발을 감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제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정부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시리아 내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조사. 시리아 내전 중 화학무기 사용이 보고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OPCW와 UN을 통해 화학무기 사용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은
비국가 단체나 정부가 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 비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완전히 방지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제 협약과 감시 체계, 정보 공유를 통해 무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로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미래적 위협과 함께 신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국제사회가 앞으로 직면할 도전 과제에 대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4장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미래적 위협, 신기술과의 결합.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과거에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오늘날의 신기술과 결합하면서 그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유전자 편집 기술,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신기술과 화학, 생물학 무기가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유전자 편집과 생물학 무기. 최근 몇 년간 유전자 편집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으며 이는 의료,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악용될 경우 생물학 무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1. CRISPR 기술의 잠재적 위협. CRISPR-Cas9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매우 정교하게 DNA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특정 병원체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거나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병원체의 치명성이나 전염성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자연적인 바이러스나 세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려는 단체들은 CRISPR 기술을 통해 기존 병원체를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저균이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의 유전자 코드를 편집해 기존 치료법이 듣지 않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바이오 해킹과 DIY 생물학의 등장.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상업화되고 바이오 해킹이 개인 단위로도 가능해지면서 생물학 무기의 개발이 더욱 쉬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DIY 생물학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개인이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비확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사례, DIY 생물학의 위험성. DIY 생물학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전자 편집 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병원체를 조작하거나 독성을 증가시키는 실험이 더 이상 정부나 대규모 연구소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비국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의 무기 개발 가능성도 감시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드론과 화학 무기의 결합. 드론 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화학 무기와 결합할 경우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사람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고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정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화학 물질이나 생물학적 병원체를 특정 지역에 살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원격 공격과 민간 피해 드론을 사용한 화학 무기 공격은 특정 지역에 원격으로 화학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함으로써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탐지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성은 소규모 테러리스트 단체나 비국가 단체들이 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매우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학 무기 사용 방식과는 달리 드론을 통해 원격으로 공격을 가하면 그 피해는 더욱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2. 드론과 생물학 무기의 결합 가능성. 드론은 생물학 무기와 결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사용해 특정 지역의 병원체를 살포하거나 물이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전염병이 퍼지는 생물학 무기의 특성상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소규모 테러 조직의 드론 활용. 최근 몇 년간 소규모 테러 조직들이 드론을 활용해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단체들이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드론에 장착해 사용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무기 시스템의 결합.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기 시스템이 더욱 자동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무기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배포에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면 이 무기의 파괴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 자율무기와 화학 생물학 무기의 결합.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와 결합되면 자동으로 화학 물질이나 병원체를 살포하는 무기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의 사용 통제권이 인간의 손을 벗어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데이터 분석과 목표 선정.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적용되면 특정 인구 집단이나 지리적 위치를 목표로 한 치명적인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치적, 종교적 동기에 의해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 화학 및 생물학 무기가 신기술과 결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확산 협약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맞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정보 공유와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1. 기술 규제와 국제 협약의 강화.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구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신기술 감시와 정보 공유. 신기술을 활용한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각국의 정보기관과 국제조직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통해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개발, 유통, 사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신기술 시대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위협. 화학 및 생물학 무기가 신기술과 결합하면서 그 위협은 더욱 복잡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드론,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악용될 경우 기존의 무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기술 규제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확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선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국제법적 대응에 대해 분석하며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5장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국제법적 대응, 규제와 실효성.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파괴력과 비인도적 성격은 국제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그 역사적 배경과 한계,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금지의 국제법적 배경. 화학 및 생물학 무기는 그 비인도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를 뒷받침하는 주요 국제법적 근거는 제네바 의정서, 화학 무기 금지 협약 CWC, 그리고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 BWC입니다. 이들 협약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나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 제네바 의정서. 1925년 제네바 의정서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국제적으로 처음 금지한 협약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독가스와 같은 화학 무기의 사용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로 인해 전쟁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네바 의정서는 국가 간 전쟁에서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개발이나 보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2. 화학무기 금지 협약. 1993년 체결된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입니다. CWC는 화학무기 금지기구호를 통해 각국의 화학무기 폐기 과정을 감독하며 화학무기 생산을 위한 물질과 시설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개국 이상이 이 협약에 서명하여 화학무기의 전 세계적 금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CWC의 가장 큰 특징은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OPCW는 각국의 화학무기 폐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아니며 비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3.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 72년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 생물학 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금지하는 협약으로 유전자 조작이나 병원체를 이용한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WC는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국제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CWC와 달리 강력한 검증 체계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물학 무기의 특성상 이를 탐지하고 규제하는 것이 화학 무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BWC는 각국의 자율적인 협약 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에 의존한 시스템은 실제로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탐지하고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제법적 규제의 실효성과 한계.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국제법적 규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비국가 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법적 규제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1. 국가 간 규제와 비국가 단체의 위협. CWPWC는 주로 국가 차원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비국가 단체들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경우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재나 규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사례처럼 정부의 통제가 약한 지역에서 비국가 단체들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또한 비국가 단체들은 정부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 감시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제법적 규제가 비국가 단체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확산을 막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기술 발전과 규제의 불균형. 유전자 편집, 드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개발 및 사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적 규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술을 통해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등장할 경우 기존의 국제협약과 법적 틀로는 이를 규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강화된 생물학 무기가 개발될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무기 확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제법적 대응의 개선 방안.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협약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국가 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 검증 체계의 강화. 특히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은 검증 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생물학 무기 개발 및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검증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연구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와 무기 개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평화적 연구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2. 비국가 단체에 대한 대응 강화. 비국가 단체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제사회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비국가 단체들이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국적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다크웹을 통한 무기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와 DIY 생물학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국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기술 규제 마련. 유전자 편집,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개발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기술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 이에 맞는 새로운 법적 틀을 신속히 구축하고 각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국제 법적 대응의 필요성.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국제 법적 규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비국가 단체의 위협과 신기술의 발전은 국제 법적 대응이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규제와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